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조기 대선 국면을 맞은 정치권에서는 주요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오전 다큐멘터리 형식의 10분 분량 영상으로 출사표를 던졌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조금 전 2시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사실은 매우 기능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지 않게 해줘야 한다. 잘 산다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잘사니즘이라고 하면 좀 더 가치지향적이고 좀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이 정책이 누구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냐 그럼 특별한 의미가 없죠.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게 최고의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그 마음 하나로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누구를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이기는 선택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네, 오늘 오전 이재명 전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담은 10분가량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핵심이 뭔가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 이 두 단어로 요약이 되고요. 과정에서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 또 그것을 만들어낸 위대한 국민들에 대한 인사로 시작을 해서요. 여러 가지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진단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K 이니셔티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비상기업 내란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국민들이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대하고 그것을 만들어 온 국민들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모아내면 대한민국,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고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이재명 대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 이런 부분을 매우 안정감 있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가 진짜 대한민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내일 비전 설명회를 또 따로 한다고 했는데 왜 굳이 오늘 영상을 먼저 공개했을까요? 아마 영상이 아무래도 이 직관적인 호소력이 있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영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영상 쏠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이제 약간 동적인 의미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뒷모습이 많이 나와요. 영상에 보면.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취지잖아요. 지도력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의 이번 그 영상을 보면 지도력과 실행력을 강조한 것 같아요. 많은 정책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다. 이재명 대표의 예전에 사실은 트레이드 마크였죠. 그 실행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제가 비판하는 거고, 어쨌든 실행력을 강조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용이라는 단어를 쓰시지만 실제 본인이 진짜 대한민국을 해석하시면서 이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주적 민주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약간 이념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치지향적이고. 따라서 본인이 약간은 이 진영에 기대는 듯한 이런 노선에 올라탔으면서 또는 중도층을 향해서는 이제 실용적인 어떤 호소력을 내세우는 다소 상당히 정치한 이 정치하게 다듬은 이런 문구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K 이니셔티브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민간 주도보다는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하고 국가 끌어가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K 이니셔티브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 K 컬처 민간 주도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아직까지는 좀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실용, 그다음에 실행력 이런 것을 강조한 부분이고,
다만 이제 그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내세움으로써 약간 분열적 요소도 추가하신 부분은 안타깝다. 예를 들면 헌재 결정문에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처음에 문구를 맞췄잖아요.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끝나게 되는데 네. 그거를 차용함으로써 계속 선거운동의 방향을 앞으로 제시했다. 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내란, 뭐 비상계엄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으로 선거운동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영상에서 뒷모습이 많이 나왔다는 걸 제가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나를 따르라 이런 의미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도 조금 전에 국회에서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괴물 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 전체 영상을 다 봤는데요. 역시 시작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더군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하고 크게 다른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지난 총선에서 2조 심판론에서 조국 대표만 빠진 이재명 심판론을 맨 먼저 내세워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이제 민주당의 유력 후보고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이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길 후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주장은 이미 너무 식상하고 반 이재명 정서로 대선을 치르거나 아니면 지난 총선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설득하기에는 부족하죠. 그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 출마의 이 첫 메시지가 이재명 심판론이었다는 게 뭐 그런 경험, 총선에서의 실패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 그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 이런 부분이 잘 고려된 그 출마 선언문이었는지 일단 뭐 거기가 한동훈 전 대표가 의미는 있었고요. 이재명 전 대표를 공격하는 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된 일이었는데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오세훈 시장을 견제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땅 꺼짐 고위험 지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저 부분은 이제 저게 지난달에 있었던 그 사고잖아요. 지난달에 있었던 사고인데 어제자 기사가 하나 났는데 예. 서울시에서 사실은 국토부에다가 위험지역 보고서를 냈어요. 50곳이 있었는데 그중에 강동구가 빠졌다는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보고를 안 하면 서울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취합해서 내는 건데 이제 오늘 이제 서울시라는 따옴표를 찍고 땅 꺼짐 현상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다소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이 강력한 경제 상대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견제구를 날렸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저 견제구의 저 내용 자체는 어쨌든 서울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단순한 취사 선택의 기사의 취사 선택의 문제를 보면 견제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충분히 제기할 만한 문제 제기고 저 부분은 이제 그러면서 보완책을 또 내놨기 때문에 뭐 네거티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예. 한동훈 전 대표의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견제구를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데 왜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걸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대통령 몫인 지명권을 활용해 이완규 법제처장과 황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낙점한 겁니다. In a very cool way, assess what this kind of 25% means for us, and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should negotiate with them. 약간의 리스크는 있을 수 있지만은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간에 들리는 소문대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언론 꿈 깨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정작 한덕수 대행 본인은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면서 대선 관련 언급을 삼가할 것으로 주문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차출론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군부를 지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완규, 함상훈 부장검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때만 해도 이게 다른 어떤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여시킨 것은 아닌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친윤 측이 이미 낙점해놓고 향후 정권 교체 후에 어떤 국정 운영에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기 위한 어떤 시도, 이것을 그냥 실행하는 정도에 그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임명한 것도 일단 이상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보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그날이었잖아요. 예, 당일입니다. 바로 연결이 됐는데요. 정상관 통화로 계속 국무총리실에서 언론에 홍보를 하고, 그것도 중요한 건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사실 중요하게 국민이 알아야 될 부분만 제한적으로 이 공개를 하는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이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흘러나왔습니다. 뭐 한덕수 권한대행 측이 얘기하지 않았다면 안 나올 얘기거든요. 그걸 굳이 왜 트럼프 대통령과 그런 대화를 나눴을까? 그리고 왜 공개했을까? 이런 맥락들을 연결시켜 보면 이 두 명의 재판관 후보를 갑작스럽게 지명한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또 인터뷰 공개 등등의 행보들이 본인의 의지가 분명히 없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국민의힘의 상황상 당장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 수는 없겠죠. 근데 경선 진행 상황 그리고 국민 여론 추이를 보면서 불러준다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언감생신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과의 통화에서 대선에 출마하는지 직접 물어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 측에서 뭐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죠? 네, 아마 이제 한덕수 대행이 나 대선 출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국발 기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챙겨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발 신문에 언론에서 이제 트럼프 관련된 한덕수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대선 관련돼서 그걸 읽고 나서 당신 대선 출마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진작에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처음에 예열 과정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라서 저분 관련된 왜 그런 언급이 나왔고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런 부분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대선 향방에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가 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좀 더 개선되고 미국과의 관계가 좀 더 악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차 탄핵 안에 한중일, 한미일 관련돼서 외교적인 어떤 그 결속이 탄핵 사유가 되기도 했잖아요. 자, 그런 것들 일단 민주당이 그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차출론이라는 단어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당내에서 일단 당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내각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차출론이라는 건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시대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국민이 원한다 출마를, 이런 시각이면 몰라도 당에서 당신 들어와서 해라, 이거는 맞지도 않고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덕수 총리의 국민에 대한 호소력을 반감시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차출이라는 단어를 당에서 사용하거나 당에서 나와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런 걸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이 좀 변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처음에 한덕수의 히읗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전해지는데, 또 지금은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혔거든요. 지도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국정 공백과 관련된 그 어떤 우려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당 내외 인사가 범보수 입장에서 이번에 대선에 뛰어들어서 뭔가 합심을 하자, 이 부분은 막을 이유가 없죠. 그 범위 내에는 그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A라는 사람도 포함될 수,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전 언론인 모든 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뛰면서 본인들이 얘기하는 정책 기조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가 된다면 그냥 범보수 분류가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와 또 유사점이 발견이 되면 또 범진보로 분류가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본인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평가를 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이런 형국일수록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께 정권을 맡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게 낫겠다, 국민의힘이 아니라면, 이런 시각이 반영된 입장 선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헛된 꿈 깨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 조기 대선을 잘 관리하고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데까지 안정적으로 국정을 챙겨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이전에 실패하고 결국 파면으로 끝난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입니다. 국무총리로 지냈죠. 그 국무총리를 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 무능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무슨 역할을 했나요? 아무것도 못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회에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사퇴제라고 큰 소리를 쳤죠. 그러니까 그런 정부, 실패한 정부, 파면되는 정부의 실패한 총리입니다. 뭐 이런 분이 대통령으로 거론되거나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서도 뭐 국무회의는 아니었는데 그 회의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반대했다는 입장을 계속 강변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 안 되죠. 국무총리면 직을 던지고라도 막았어야 되죠. 반대했다면 위헌 위법임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랬던 분이 지금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해서 대통령 행세를 하다가 이제는 대통령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건 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양당 지도부 입장을 좀 정리해봤는데 한덕수 대행을 향한 국민의힘 내부의 러브콜이 있는가 하면 명분도 실현 가능성도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연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한덕수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경제 문외한대 경제 전문가, 중국의 쉐쉐 대 한미동맹 수호자, 국어 욕설 능통자 대 영어 불어도 능통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문구를 올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직접 통화를 부각하면서 대한민국 지도자라면 직접 영어로 통화가 돼야 한다. 웬만한 외교관보다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한덕수 대행이라는 칭송글도 썼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모두 한덕수 대망론을 반기는 건 아닙니다. 경선에 나선 후보나 캠프에 들어갈 인사들의 경우 속내가 복잡하겠죠. 각 당의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이번 대선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님의 그 인품과 그 덕망과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한덕수 총리님은 이 마지막 남아있는 50 며칠 이거를 잘 관리하고 명예롭게 사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굉장히 그 기회주의자구나. 그 내란 세력 부역자구나. 배후에 윤석열 내란 수계와 교감을 계속하고 있구나. 단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 그 꿈에서 빨리 깨어나셔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의 개인 정치 야욕을 거기다 실을 때가 아니다라는 걸 저는 경고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네, 한덕수 출마설에 대해서 어제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의원은 시기적,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캠프로 합류할 예정인 김대식 의원은 절대 나올 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 이게 아마 경쟁 국면이다 보니까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그 출마했거나 아니면 출마 예정자인 후보자들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박수영 의원 등과 같이 저렇게 박수영 의원은 이제 또 김문수 후보자를 또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와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서 견제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맹목적인 이렇게 비판보다는 저렇게 비교해 보면 국민적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한계성 있는 분인지 드러난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비교해서 분석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런 분석과 비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의문의 일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런 논쟁은 괜찮아요. 그러나 서로 간에 네거티브적으로 다가가는 건 옳지 않다.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가 남아있는 국정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좋은데 더 나아가서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까지 가면 사실은 그 부분은 또 한덕수 총리를 내심 기대하는 중도층의
국민이나 시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예. 약간의 한계성 있는 공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이른바 한덕수 출마설에 대해서 황우혁 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꽃가마는 없다, 추대로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저는 당연한 말이죠. 추대를 하거나 예를 들면 경선 규칙까지 있고 많은 후보자들이 내가 적임자다라고 지금 자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한덕수 총리가 아무리 경쟁력 있다 하더라도 그건 경선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본인이 국민께 호소력 있는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나 추대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국민의힘이라는 큰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이전에 저희가 반기문 전 유엔 총장 때 겪었던 바가 있거든요. 예. 만약에 저렇게 하다 한덕수 총리가 그만두게 되면 국민의힘은 2류 후보자들이 있는 정당이 돼버려요. 상대적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동등한 후보자들인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그런데 마치 한덕수 총리가 최선이고 나머지 차선이다 이런 또 오해를 살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당의 입장에서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뜻이 있으시면 들어와서 같이 경쟁을 하시든지 예. 아니면 다른 형태로 뜻을 펼치시든지 해야지 마치 꽃가마 태워달라 그러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당내 일각에서 이건 추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있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적절하다. 네, 경선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한대응을 향해서 기회주의 끝판왕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국민의힘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럼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할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마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 일정에 바로 뛰어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아마 지지난 대선 때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때 황교안 이 당시 대행의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 당규에 좀 특례를 정해서 경선을 거치지 않고 후보로 합류시키는 그런 방안을 아마 선관위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선관위원장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저런 언급을 했다고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사실을 상당히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다른 후보들 측에서 저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다른 지금 그렇게 후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선 경쟁력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한덕수 대망론, 차출론, 뭐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수치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왜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좀 냉정하게 분석해 볼 걸 권고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선거는 비상계엄 내란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의 거리된 상황을 뽑기 위한 조기 대선입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도 끌어안고 가면서 중도층까지 어떻게 갈까를 전부 그냥 계산기 두드려보고 있지만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가 나와도 답이 없다는 걸 모르시지도 않을 텐데 그만큼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을 얼마나 힘들게 치르고 있는지 그런데 그 원인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첫 단추도 잘못 낀 상태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기현 변호사께서 답이 없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후보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늘 100% 여론조사로 먼저 4명을 추린 뒤에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로 양자 경선 후보와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 오늘 경선 규칙이 확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1대1로 최종 후보를 선출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유리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전에 이제 하나 변호사님 하신 말씀과 가정해서 예. 한덕수 총리가 그 당내 후보자들보다 경쟁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고자 했던 그 의견이 나온 것은 아니고 사실 저희가 이재명 대표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라도 모시고 와야 돼요. 그 정도로 외부에서 만약에 저희 당 경선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 입당해서 상당히 흥행에 유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원래 4명이 최종 추려져서 그 4명 갖고 최종 경선을 치러왔죠. 예, 지난번에 저희가. 4명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그 4명 중에 만약 50%가 이제 넘는 분이 없게 되면 2명을 뽑아서 그 2명 갖고 최종 경선 치른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원래대로라면 지금 이게 여론조사를 제가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든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가장 앞선 분 그분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당신은 가장 선두권인데 그럼 나는 당연히 내가 뭐 21%를 얻는다 하더라도 4명 중에 1등만 하면 나는 후보자로 뽑히는데 그게 만약에 50%를 안 넘는다고 해서 2명 뽑아 다시 한다. 그럼 그분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 분이 문제 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들이 스스로 판세 분석을 하고 네. 2명으로 추가 경선을 치르는 것이 불리하다라고
좀 더 불리하다 이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당 그 상관이나 비대위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합종 연행을 통해서 각자의 이제 정치적 입장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치적 입장을 해칭하기 위해서 반대편의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합종 연행을 통해서 오히려 분열이 치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두 명을 최종 경선을 그런 제도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따라서 제도 운영과 관련돼서 제도 운영과 그다음에 그 제도 운영 결과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이 승복하는 이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란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지 제도 자체 갖고 절대적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 오히려 분열이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지만 보통 1대1로 두 명이 경선을 치르게 되면 결선을 치르게 되면 서로 네거티브 공방이 너무 심해진다 이런 부작용도 우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홍준표 시장은 양자 대결안에 대해서 멍청이 짓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통합해가고 묶어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 후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럼 어떤 이슈가 대립이 되겠습니까? 친탄, 반탄. 이게 결국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1차 국민 여론조사 100%로 하면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 적당히 탄핵에 찬성한 측과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한 측이 적당히 이제 4명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거기서 이제 2명을 치르는 과정은 결국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탄핵에 찬성을 했냐 반대했냐. 이제 이걸 가지고 지지층에 어떻게 호소할 거냐고 치열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이 그런 이슈로 치러져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 과정을 보고 국민의힘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까요? 지금 국민의힘이 걱정하는 중도 확장성, 거기에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출발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 레이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 탄핵의 늪에 다시 빠지는 경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1차 경선에서 저희가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4명을 뽑거든요. 근데 그 4명 안에 탄핵 찬반이 2명, 2명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탄핵 찬성을 다 4명 뽑을 수도 있는 거고요. 탄핵 반대를 다 4명 뽑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입장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저희가 룰을 선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3명, 1명을 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많이 걸러질 거라고 보고 만약에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탄핵 반대 4명을 다 뽑아야 되겠다. 그럼 그 4명끼리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걱정하시는 분들 그 걱정에 맞게끔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경선 상황을 한번 예측을 해봤고요. 한편 어제 국회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출석하면서 공방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송석준 의원님 질의하세요. 가장 좋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생각해 주세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예의를 지킵시다. 나가세요. 예. 자기한테는 쫄랑쫄랑 나서 자기한테는 조용해라. 왜 어디서 그런 거 없이? 박지원 의원님들 아무도 쫄랑쫄랑 안 해. 조용히 해! 자, 시작해야 조용합니다. 경고를 주세요.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가지고 아직도 내란이라고 내란 동존이 내란 선동인 이러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도 알지 않으면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아직도 내란 선동이라고 하지 않냐고. 정말 도를 지나치. 자, 법사위에서 법안 논의는 안 하고 여야가 두 양당이 늘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인데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이 아니면 내란 얘기는 그만해라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되게 시끄럽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완규 그 법제처장이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이제 과연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그 지분을 임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헌재에서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완규 저분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에서 다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뭐 위원회까지 소집해서 저렇게 할 일인가 싶고 저 현안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안질을 했으면 또박또박 따져가야 되겠죠. 왜 이게 법리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오히려 본인들끼리 저렇게 주고받고 고성주고받고 하는 것이 오늘 내일 일은 아니지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글쎄요, 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소환제도 없고 국회 해산권도 없기 때문에 이거 지켜만 계속 봐야 되거든요. 네. 2028년도까지.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싸우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그래서 대통령 충청 몫에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못하게 해라, 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법을 민주당이 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죠? 뭐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예. 이제 본회 일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처장 등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히나 이제 대통령이 파면 선고되고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지게 돼 있는데 임명을 하는 거는 권한 없는 자의 임명이고요. 그리고 이완규 처장 특히 자격 없는 자를 임명한 겁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이완규 처장 12월 4일 안가 모임에 갔었고요. 그 직후에 거기 참여했던 분들 이완규 처장을 비롯해서 휴대폰을 다 바꿉니다.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상계엄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헌적 행위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파면 선고된 대통령을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진영과 성향에 관계없이 명백히 헌법에 의해서 파면 선고를 했는데 그 헌법재판소를 인위적으로 자신의 의도대로 거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까지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을 집어넣으려 한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 도저히 뭐 인정될 수 없고요. 하지만 대행이 지금 재판관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거부권으로 또 행사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대선 일정까지 고려하면서 본회의 처리 일정도 같이 이제 뭐 그 부분은 그 본회의의 어떤 전략적 고민이 당 원내대표실에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되겠지만 또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은 아직 여러 가지 변수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면서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법안 처리 사항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을 만나서 대권 관련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조기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철우 지사에 이어서 김문수 전 장관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뛰어서 대통령이 되면 사람 쓸 때 충성심만 봐라. 이것은 굉장히 진하게 그동안 배신자들한테 상처를 입었다 이런 뜻인 것 같고 통상 저하고 만나면은 원래 약주 한잔 하는데 어제는 뭐 차만하고 과일 먹었는데 본인이 약간의 건강상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척해 보이고 좀 안타깝게 보였어요. 이번에 노동부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저를 임명해 주신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렇게 사퇴를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마 이런 거는 전혀 말씀 없으셨고요. 하여튼 뭐 잘 해보라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렇게 하시고 저도 뭐 대통령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 그런 정도의 말씀은 나눴습니다. 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충성심을 강조했다. 아무래도 배신감에 상처를 입으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이세요? 저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의미 있는 발언 같지는 않고요. 윤 전 대통령께서 본인의 이제 쭉 정치 대통령직을 수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를 겪어서 그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한 거겠죠. 이제 충성심 때문에 본인이 입은 상처라기보다는 정책 실행 과정에서 좀 지장이 있었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본인이 어떤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대로 직업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를 충성심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지금 저 대선에 출마를 하고자 하는 분들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그냥 조언 정도 그다음에 소회 정도를 밝힌 거라고 봐야지 저거를 이제 대선에 출마하신 저 분 입장에서 보면 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 주길 바라는 의미로 방송에서 얘기했을 수 있을 거예요. 자꾸 회자가 되길 원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아니 그 대통령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이철우 지사 지사가 입장에서. 본인이 이제 대선에 뛰어든 거잖아요, 경선에. 예. 그럼 경선 멤버 중에 저 충성심이라는 단어, 충성심이 없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연상되는 분에게 본인의 상대적인 경쟁이 떨어지길 바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특정인에 대해서 본인의 의중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철우 지사가 대통령의 어떤 소회에 관련된 단어를 본인의 그 어떤 전략에 활용했다. 전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성심이 없다고 연상되는 분이 누군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요. 한편 나경원 의원도 헌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5일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과 차담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나 의원에게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탄핵이 된 상태에서 이른바 윤심이 이번 당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줄줄이 찾아가서 아련하고 거기서 들은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게 대선 행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분명히 있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한 또 극렬 지지층이 끝까지 남아 있었으니까. 그런데 파면 선거 이후에 그 여론도 분명히 바뀌고 있을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파면 선고를 받은 실패하고 무능하고 위헌적인 행위를 한 대통령이고요. 내란죄의 지금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직 이 불소추 특권 때문에 그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화될 겁니다. 그런 대통령인 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대통령을 찾아가서 본인의 어떤 집권 기간 동안의 충성심, 이것 가장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그런 충성심을 보여주는 사람들만 주변에 두고 있다가 결국에 어떤 쓴소리 이런 부분에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유튜버나 보시고 이러다가 이런 상황이 초래된 거 아닙니까? 그 도움, 충성심이란 단어가 향후 여든 야든 뭐 어떤 정당에게 이 지도자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쓰는 게 맞는 겁니까? 그 단어를 갖고 경선에서 그게 대통령이 그런 말씀이 전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경선에 도움이 되겠다 판단하는 지금 국민의힘 안에 어떤 그런 정서가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뭔가 본인들 판단할 때 대통령과 연관시켜주는 어떤 그 행위들을 하게 되면 경선에서 유리한 국면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도덕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전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모 최고위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왜 그렇게 따라다녔죠? 그래서 1, 2위를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해볼까요? 도덕적 평가를 해볼까요? 5개 재판 받고 계시잖아요. 제3자 뇌물. 이게 뭐 글쎄 죄의 경중은 다르지만 어쨌든 역대 없었던 그 대표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따니까 이거 도덕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당원이 또는 국민이 다 평가할 거기 때문에 물론 이 국민적 평가의 수준을 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넘게 되면 이제 상호 비판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재판만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이슈가 아닌 정치적인 이슈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오늘 나온 전국 지표조사 NBS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 기대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잘할 것이다 56%, 잘 못할 것이다 37%로 나왔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정권 교체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한다 48%, 정권 연장을 원한다 37%로 나왔습니다. 차기 지도자 선호도 물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32%, 김문수 전 장관 12%,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7%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 이런 결과도 나왔는데요. 다른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네. 이 전 대표가 호감조사와 비호감조사에서 동시에 1위를 기록한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처음으로 보여드린 그래프부터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국정 운영 기대감이 56%로 과반이 넘게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차출론의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대감이라는 거잖아요. 향후에 해온 그 이력을 볼 때 앞으로 잘 해나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다는 부분이고, 저 부분은 현 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뭐 국민의힘하고 야당인 민주당 절대다수로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 이 두 개의 대의기관 축을 보면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대의기관 운영 형태가. 그래서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을 교체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당의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두 대의기관을 공동으로 지금 심판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대감, 만약에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취지하고 세 개를 묻게 되면 현재 국민들은 어쨌든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각 당 진영에서 나온 후보자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우려를 또는 비호감을 메꿔줄 건지에 대해서 노력을 상당히 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정책 비전을 어떻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조금 더 영향력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에서는 호감도도 1위, 비호감도도 1위입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죠? 어쨌든 뭐 대선 과정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이고 지표인 건 분명한데요. 그게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절대적 지지층이 있는 반면에 반대편에는 절대적 비토층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저 여론조에서 보면 지금 같이 조사된 국민의힘 그 후보들 같은 경우엔 비호감도가 2배입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낮아서 그렇지 뭐 그것에 크게 의미를 둘 것은 아니고. 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뭐 김문수 후보라든가 그 나머지 국민의힘 세 후보 이 호감도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적합도 비슷하게 거의 2배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감도와 비호감도 대칭하는 거는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쪽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돼도 확정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은 적극적 이 비토 의견을 낼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것은 이제 1대1 구도가 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의 이 뭐 가상 대결에서 누구 1대1 구도보다는 표차가 좁혀질 건 분명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직 적극적으로 마음을 주지 않는 층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이제 향후 본선에서의 중요한 과제이긴 한데 저 아직까지 뭐 이 비호감도 지지층이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까지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